제가 그 동료 연구하는 지금 동료 대학원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가장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이런 융합적인 연구를 할 때 어떤 이 본인의 관심 분야를 함께 나누고 이야기를 할 동료가 이렇게 동료를 찾기 어려운 지점을 가장 많이 조금 고민으로 토로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공마다 좀 분위기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이제 인문사회대 같은 경우는 랩 단위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도 교수님이 계시고 그 밑에 학생들이 각각의 연구 분야에 따라서 이제 소위 말하는 각계 전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교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전공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뭐 자기의 어떤 독자적인 주제를 뺏기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감추거나 잘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런 경쟁적인 풍토를 가지고 있는 또 학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킹을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제일 좋은 것은 학생들 스스로 이제 자발적인 어떤 교류의 어떤 현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학과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또 이루어진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같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학생들끼리 서로 협업을 한다는 컨셉이 있으면 좋은데, 초, 중, 고, 대학 또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동료이지만 클래스메이트지만 경쟁자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자꾸 우리가 내몰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필요한 서로 간의 상호 간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토론이라든가 이런 기회들이 많지 않아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것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어떤 접근이 있을까요? 네, 제가 그 이공계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박태영 교수님은 익히 잘 아시고 김창원 학생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대학원 연구를 하면서도 자기 연구 결과를 자기 학위 논문으로 쓰는 건 온전히 자기의 결과여야 하고, 그 과정 중에서 습득하게 된 것을, 그 과정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같이 포함할 수도 있고, 그걸 학회지에 발표할 때는 가장 많이 흔히 쓰는 방법이 이공계 쪽은 공동 저자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주저자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학회지 발표 때는 그렇게 하지만 자기 학위 논문 안에는 자기가 연구한 내용들을 쓰게 되고, 그 중에 해석의 부분에서 절차나 논리의 흐름상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내용을 인용을 하고 누구누구의 데이터를 받았다라고 이제 기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죠. 그래서 이공계는 공저자라는 개념들, 공동 저자라는 개념을 적극 활용해서 그런 확장성을 좀 많이 확보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고, 심지어 무슨 컨소시엄에서 연구한 논문들은 몇몇 명이 저자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스티튜트마다. 그렇게 되면 몇백 명, 몇천 명도 제법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자의 순서는 알파베티컬 오더. 그러니까 A씨가 제일 좋습니다. 뭐 박태현 선생님 혹시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인문사회 계열하고 이공 계열하고 굉장히 좀 상황도 다르고 상황, 사고방식, 시츄에이션 이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 조심스럽게 여기 이공계 분들만 앉아 있으면 어느 정도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할 텐데 이게 꼭 정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공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모든 걸 알기가 힘들고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다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들에 그런 사람을 잡으면 이제 내가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끙끙대고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지금 뭐 10년 앞으로 공부하더라도 이 사람보다 잘할 수가 없어요. 저 분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제 쉐어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융합 연구에서 가장 힘든 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게 크레딧 쉐어를 하는 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공동저자라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지만 그걸 또 이제 파고 들어가면 누가 퍼스트 오서가 되냐, 세컨 오서가 되냐, 또 교수님들 간에도 이게 동등하게 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코레스펀딩 오서가 누가 되냐, 이런 게 굉장히 아주 신경을 곤두세울 수뿐이 없는 크레딧을 결국은 이게 이제 연구를 하면은 퍼블리시를 하는 걸로 이 보상을 받게 되고 얼마나 좋은 페이퍼를 퍼블리시했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학문 사회에서는 평가 방법인데 적어도 이공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누가 학생으로서는 퍼스트 오서가 되냐, 교수는 누가 코레스펀딩 오서가 되냐. 그래서 요새 융합은 공동 퍼스트 오서, 공동 코레스펀딩 오서 이런 게 굉장히
많고 그런 논문들이 굉장히 좋은 논문들인 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이름 넣어주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 문제시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데 그런 거를 뭐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걸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적극 장려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공동 연구를 할 때 이 공동 저자가 되기는 하는데 이건 나 굉장히 좋은 연구인데 쟤랑 하면은 반반뿐이 못 갔잖아 크레딧을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하는 연구가 제일 중요하다고 대부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거보다도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1 더하기 1이 결코 2가 아니라는 거를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공동 연구를 하면서 1 더하기 2를 하면 5도 되고 10도 되고 100도 된다는 걸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우리 실험실에서 우리 학생들하고만 했을 때는 2를 얻지만 저 옆에 잘하시는 분, 나랑 조금 전공이 다르지만 이렇게 컴플리먼터리한 그런 콜라보레이터를 얻었을 경우는 1 더하기 1이 10도 되고 100도 되고 그런 결과를 얻는 거라 결코 나 혼자 해갖고는 그런 걸 얻을 수 없구나 라는 거를 굉장히 실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반 나눠 갔더라도 10을 반 나누면 5예요. 나 혼자 하면 1인데. 그러니까 이 융합을 함으로써 근데 그건 이제 가치를 만들어야지 되는 거고 그 가치를 보고서 그 일을 해야지 융합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가치를 창출한다든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필요에 의해서 하고 그거가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좀 마음에 가지면 공동 연구를 하는데 조금 쉽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좀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아마 질문하신 영역 가운데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도 있는데 예전에 저는 네트워킹이라는 게 내가 필요해서 지금 만들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연스럽게 어떤 관계가 맺어져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 내가 필요해서 그때 다시 연락하면 그러니까 이미 약하게라도 맺어졌던 네트워킹이 있는데 그 후에 공부를 하다가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연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최근에 대학 문화에서 보면은 학생들이 점점 공동체적인 문화가 사라지고 몇 명만 같이 지내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결국은 이제 인간관계가 넓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예전에 대학원 저희 상황을 보면 소위 대학원에서도 체육대회 같은 거 하고 이건 동양사 국사하는 사람들이랑 체육대회 하면서 만나서 뒤풀이에서 가서 뒤풀이에서는 내가 쓰는 논문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답은 못 주지만 그 사람은 내 고민을 받아주니까 그다음에 또 어떤 다양한 주제가 여기서 얘기되니까 그때 들었던 어떤 부분에서 또 인사이트를 얻어서 내 주제가 심화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오랜 후에 내가 어떤 논문을 지금 쓰려는데 그때 했던 누구의 어떤 관심사가 지금 내가 쓰는 관심사가 맺어서 연락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선생님들이나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흑사병에 대한 논문을 여러 편 쓰니까 우연히 대기학을 전공하는 연대 교수님께서 연락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내가 우연히 검색하다가 당신을 알게 됐는데 나랑 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만나자 그래서 만나 뵙고 처음에는 내가 그분한테 뭐 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그분은 대기학 전공 분야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있고 또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몇몇 책을 가져오시고 대기학에서 시작해서 전염병으로 연결되는 이런 관심사를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하여튼 공동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제 번역도 뭐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분이랑 같이. 그다음에 제가 쓰는 기후 변화와 전염병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다양한 보캐블러리,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번역어를 사용해야 되는가 우리말로 예컨대 옮길 때 그뿐 아니라 대기 현상을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경우에 연락을 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혹은 사연과에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거 듣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일단 일상적인 차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이제 연구자 차원에서 또 내가 다른 그 논문을 쓴 연구자에게 내가 직접 연락해서 네트워킹을 시작해야 되는 단계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차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대학 생활이라든지 저는 기초 단계에서도 조금 나와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사람과도 접촉을 넓히는 게 평소에 생각지 않은 도움을 받는 경우가 꽤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트워킹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소프트하게 접근하신 경험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혹시 임도빈 선생님? 그 김재문 선생님이 계셨네요. 석박사 학생들이 일단 졸업이 문제라고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 이게 이제 이공계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 같은데, 사회가고요. 이공계는 이제 그 랩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 토픽은 뭐고, 이게 질문이 대체로 이렇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다음 토픽이. 근데 이 인문사회계는 일단 석박사 주제를 뭐 하는 것부터 제일 고민이라고요. 그래서 같은 지도 교수님의 밑에 있어도 뭐 지도 교수님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이번 학기 학생 이만큼 했으니까 다음 학생 주제는 이거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학생들끼리 서로 경쟁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 주제를 쌈박한 걸 탁 잡아갖고 잘 썼던 무슨 시에서 대가 같이 막 그거에 대해서는 1등이다. 이런 주제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관심거리거든요. 그러게 되면은 사실은 다 주위의 사람들이 아까 이제 공동연구제, 잠재적인 공동연구자가 아니고 잠재적인 경쟁자거든요. 이 문제가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특히 이제 요즘 학생들이 저건 굉장히 조급한 것 같아. 조급해가지고 빨리 하여튼 뭐 칭찬받고 싶고 좋은 논문 썼다고, 예? 그리고 빨리 취업하고 싶고 이런 것이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결국은 정말로 좋은 게 있다면 숨길 수밖에 없는, 자기 걸로 그리고 남의 거 뭐 하나 이렇게 떠서 눈치를 보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현실은 다 그렇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거는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심리적으로 볼 때 자기와의 싸움인데, 자 길게 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본다면은 저는 이런 주제 잡고 뭐 이런 거는 약간 운도 작용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잘 잡을 수도 있고 어떻게 못 잡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얘는 똘똘한데, 그러면 이제 학계로 쭉 나간다 치면은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진짜 필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기초를 아주 단단히 하고 가는 게 좋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근처에 있는 잠재적 경쟁자보다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히 뭐냐면은 그 이공계나 전혀 저하고 관계없는 분들요, 이런 분들한테 얘기하면 인사이트를 많이 얻고요. 그다음에 뭐 외국 가고 그러면 어디 가서 그냥 카페에 앉아 있을 때 그것도 옆에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네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쪽에 저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제 잡고 관리하는 것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학계로 그냥 나간다 친다면은 언젠가는 뭐 학위 논문 좀 괜찮았어도 다른 논문을 하나 좀 어텐션 받을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모든 게 저는 열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철학 저거 하신다니까 맞으면 교육학도 뭐 교육 심리부터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엄청 굉장히 많은데 그건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경쟁자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철학과 대학원생하고 또 저거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네트워킹이 중요한데 잠재적 경쟁자들이 있는 속에서 네트워킹을 하기보다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연구 분야, 또 이왕이면 국내보다는 해외,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특정한 분야의 논문을 쓰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많이 인용이 되는 학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 논문을 찾아보니까 흥미로워서 제 드래프트를 다 쓴 다음에 누군가 한번 좀 읽어봐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분을 정했습니다. 그분을 정해서
먼저 이제 제 CV를 이제 붙이고 그다음에 애브스트랙을 붙인 다음에 한번 당신이 검토해 볼 수 있겠느냐 했더니 오케이 하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내고 이제 했던 경험인데 혹시 교수님들 페이스 투 페이스로 아시는 분은 아닌데 정말 같이 일해 보거나 뭐 이분의 자문을 좀 받아봤으면 좋을 경우에 혹시 개인적으로 좀 이런 전략을 나는 취하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 학생들하고 좀 나눠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인적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이 중요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연락을 하려고 그러더라도 어떻게 하든 중간에 아는 사람을 끼고 이 휴먼 네트워크를 우리나라는 인맥이라고 그래서 별로 안 좋게 들리는데 영어로 하면 휴먼 네트워크인데 어떻게 하든 이렇게 아는 사람을 통하면 될 것 같고 저도 사실 모르는 사람하고 공동 연구를 해서 공동 저자로 논문을 낸 적이 있는데 그분을 알라고 해서 안 게 아니라 내가 조금 아는 분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거는 나보다 이분이 더 전문가니까 이분하고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토스를 해줘 갖고 이제 안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퍼스널리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 분야에 몇 다리만 거치면 또 금방 알고 이러니까 이게 좀 평소에 휴먼 네트워크가 굉장히 큰 파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또 조언이 있으시면 부탁드려요. 저도 보면은 이제 신 교수님의 반대 경우인데 이제 그쪽에서 한번 뭐 읽어봐 달라 뭐 이렇게 하다가 좀 이렇게 좀 그럼 공조를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접근오는 병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심리전이기 때문에 그 개인 성격에 따라서 얼마나 이제 민감하냐 아니면 그것까지 성격까지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사회과학은 결국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뭐 해답을 주자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실에서 가만히 앉아서 뭘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차 한 잔을 먹고 운동하고 뭐 여행 가고 그게 다 저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도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꼭 같이 논문 같이 쓰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사회가 하면 아이디어가 먼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 오픈 마인드 돼야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주제 얘기 한번 한다면은 사실 이공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제 약간 그건 아웃라이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은 이제 큰 메인스트림이 있어도요 혼자 외롭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2014년에 노벨상을 탄 나카무라 휴지 같은 사람은 그 LED 뭐 이렇게 저걸 하는데 그 백색 뭐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다 메인스트림은 다 이걸 했거든요. 다 실패했는데 자기 혼자 그거 붙잡고 맨날 뭐 회사 출근하면서 폭발물 터지고 이렇게 쓰지고 해가지고 그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 이번에 지금 우리 백신 우리 더 잘 아시겠지만 카탈린 코리콘가요? 그 화이자 메신저 RNA 한 사람도 사실 몇 번 실패하고 쫓겨날만 하고 막 그러고 거기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동료도 없고 알아준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호기심과 신념 때문에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본다면은 자기의 호기심과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봐요. 남이 그냥 뭐 탄탄대로를 가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참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내가 꼭 그러려는 법은 없어요. 이제 잘 운이 터질 때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정말로 학문이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게 있지 무슨 뭐 제도를 만들고 이제 해야 되겠죠. 하겠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건 뭐 여러분들 제도 만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하자는 봐요.
네, 감사합니다. 이 포럼의 주제가 학문의 조건 이런 타이틀인데 자신만의 독특한 연구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 자기가 어떤 막힌 데가 발견이 되고 그 막힌 것을 뚫어가기 위해서 혼자 고민할 수도 있지만 옆에 동료들과 또는 멀리 있는 동료들과도 함께 이렇게 고민을 나누면 비교적 좀 아주 효율적으로 그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수님들 말씀 또 우리 대학원생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학내에 이런 크로스오버 할 수 있는 분위기, 또 교수님들의 마인드도 좀 내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강의를 듣거나 내 지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는 교수님 지도를 받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전지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 대학원생들 몇 분 와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두 분 패널을 포함해서 혹시 학교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나 이런 생각이 있으면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학부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약간 제가 사고방식이 한쪽으로 쏠린다라는 거를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물리학을 전공을 하면서 막 모든 물체들이 막 얘 밀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입장에서 생물학을 하게 되면서 이제 느꼈던 게 DNA 같은 거 잡아당겨 보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질문들이 이제 새롭게 생겨나면서 생물 물리학이라는 분야도 사실 생긴 건데 이제 제 생각에는 학부 때부터 먼저 이런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게 교육을 해주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자연과학만 해도 물리, 수학, 화학, 생물 이렇게 완전히 나눠져 있어서 서로의 학문을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할 수 있게 뭐 물론 네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졸업을 못 하겠죠. 네, 네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사회교육학을 하면은 뭐 정치학도 배우고 사회학도 배우고 이렇게 조금씩 배우는 게 뭐 불편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자연과학에서 수학도 하고 물리학도 하고 화학도 하고 생물도 하면은 오히려 좋은 점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으면은 사실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보네요. 사실 학교에서는 그렇게 뭘 해준다라기보다 예를 들면 저희 생명과학부에서도 사실은 생물학을 전공한 학부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화학을 어느 정도 하지만 물리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저희 학부에서 이제 물리학을 기본적인 단학기 물리학이든 뭐 통년 물리학이든 듣도록 그렇게 해놨더니 무척 그 고등학교 과정부터 진입 장벽이 높아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걸 지금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학부하고 물리학부하고 기초교육원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조금 예를 들면 생명과학을 위한 물리학, 약간 좀 진입 장벽이 낮은 또는 생물학에 필요한 물리학을 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교과목을 개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강의들이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학생들에게 권장하는 게 저는 가장 그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즉 소위 말하는 전공에 대한 좀 이 학점을 좀 낮추고 학부생 시절에 그 자연과학이든 뭐 또 다른 인문사회과학이든 좀 다양한 분야를 두루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기, 조금은 이제 이게 수박 겉핥기가 될 수 있더라도 조금 다른 분야에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른 접근을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친구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소위 말하면 학교에서의 제도는 전공 학점을 좀 낮추고 타 학문 분야, 그러니까 그냥 이공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전공까지 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한 가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 얘기를 많이 하라고 좀 권하고 싶습니다. 학생들한테. 학생들끼리 뭐 동아리 활동도 좋고 선후배들끼리도 좋고 대학원생들끼리도 좋고 이런 교류가 조금 원만하게 자주 이루어지면 아까도 뭐 임도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로운 인사이트가 생길 수도 있고 나의 관점이 조금은 변할 수도 있고 아까도 얘기한 이 김창원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DNA를 당겼을 때 당김의 힘, 그걸 계산해 보면서 새로운 문제를 풀어나갈 수도 있는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을 논의할 수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죠. 소위 많이 얘기하는 거.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학교가 무엇을 해줄 수 있도록 제도 장치를 만들면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늦을 때도 있고 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생기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서 학교 차원에서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전공에 대한 영역을 낮추고 다전공이나 다학제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열어주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인위적으로 조금 한다면 방학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방학을 다양한 인턴십들 꼭 랩에 가서 이공계니까 랩에 가서가 아니라 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턴십 프로그램들을 열어주는 것들이 어떨까 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뭐 만들면 학부생들은 다 싫어해요.